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기능사 필기 스마일 이론정 공통 파트 중에 식품위생 파트 쭉 진행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소독과 살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독력의 강도가 멸균이 가장 세다. 균을 아주 멸종시킨다는 뜻이죠.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순으로 소독력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멸균이 가장 세고 방부가 가장 약하다. 방부라는 것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서 부패와 발효를 제한하는 수준이고, 소독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면시켜서 감염과 증식을 차단하는 게 소독이다. 살균은 식품에 있는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모든 미생물과 포자까지 죽이거나 영양세포를 사면시키는 게 살균. 멸균은 병원균과 비병원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까지 이들의 영양세포 및 아포까지 사면시켜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게 멸균입니다. 멸균의 특징은 무균 상태로 만드는 거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소독법에는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이 있는데요. 증기소독법, 열탕소독법, 자외선 살균법 등이 물리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면시키는 거고, 물리소독법에는 증기소독법, 열탕소독법, 자외선 살균법이 있고요. 이 열탕소독법은 자비소독이라고도 하고, 요 자비란 말이 끓여서 소독한다 그런 뜻입니다. 100도씨에서 30분 이상 끓였을 때 병원성 미생물을 사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외선 살균법은 거의 모든 균종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요. 자외선을 쬐는 피조사물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큰 살균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자외선 살균법입니다. 하지만 표면 투과성이 나쁜 특징이 있다. 이 말은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식품의 그 속까지 살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화학적 약품을 써서 소독을 하는 화학적 소독법에는 수돗물에 있는 염소, 석탄산, 페놀과 농도 3%의 과산화수소, 역성비누, 70% 농도의 알코올, 자염소산 나트륨, 크레졸 비누액, 스몽,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 생석회 등의 소독제가 바로 화학적 소독을 할 때 이용되는 소독제예요. 따라서 다음 중 화학적 소독법에 이용되는 소독제가 아닌 것은 해놓고 증기소독법이나 열탕소독, 자비소독, 자외선살균법 나온다 하면 이것들은 물리적 소독법이겠죠. 화학적 소독법은 화학약품을 이용한 염소, 석탄산, 페놀, 과산화수소, 농도 3%, 역성비누, 70% 알코올, 자염소산 나트륨, 크레졸 비누액, 스몽,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 생석회 등이 화학적 소독법에 이용되는 소독제다. 자, 식품을 소독할 때 소독제가 갖춰야 되는 조건은 일단 살균력이 강해야 되겠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악취가 없어야 되고 부식성이나 표백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만큼 안정성과 경제성, 편리성을 갖춰야 좋은 소독제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서 소독한 후에는 자연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마른 타월로 닦거나 표면에 수분을 마르지 않게 한다거나 세제를 탄 물로 최종 헹굼을 한다. 딱 봐도 잘못된 걸 알겠죠. 살균 소독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독 후에 자연 건조해야 됩니다. 요걸 답으로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한두 문제씩 꼭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으로 나뉘는 세균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과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중금속이나 화학 첨가물에 의한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세균성 식중독에는 독소형 식중독과 감염형 식중독이 있는데, 독소형 식중독에는 황색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요 두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독소형 식중독에는 황클, 황색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그리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에 의해서 발병한다. 먼저 황색 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 자체는 열에 약하지만 이 균이 생성하는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은 열에 강하다는 사실 꼭 암기해 두시고, 잠복기가 1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아주 짧고,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고름 염증이 발생한 화농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식품 취급을 금지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황색 포도상구균에 등장하는 지문들이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은 뉴로톡신이라는 신경독소를 생성하고요. 오래된 통조림이나 햄, 소세지 등의 육류 가공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다. 잠복기가 약 36시간으로 아주 긴 게 특징이고요. 동공 확장, 언어장애, 이런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균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반면에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등은 감염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균입니다. 자, 요 세 개,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그 밖에 웰치균, 캄필로박터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감염형 식중독,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심한 발열을 일으키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우리나라에서 7, 9월경에 해수세균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감염형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섭취 전에 반드시 가열해서 미생물을 사면시키고 섭취한다. 자, 독소형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 모두 세균성 식중독이었죠. 우리 시험에는 이 세균성 식중독과 장티푸스 콜레라 등 경구 감염병과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잘 출제됩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즈, 브루셀라증 등은 식중독이 아니라는 거, 경구형 감염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방금 봤던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웰치균 등은 세균성 식중독이다. 자, 일단 경구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균으로 발병하고 2차 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잠복기가 길고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했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 아니라 다량의 균으로 발병하고 2차 감염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잠복기간 짧고 감염이 됐어도 면역성이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걸릴 수 있다. 면역성이 없다는 게 경구감염병과의 다른 점이 되겠어요. 경구감염병은 소량균으로 발병하고 2차 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잠복기 길고 면역성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세균성 식중독은 반대로 다량균으로 발병하고 2차 감염 없고 잠복기간 짧고 면역성이 없다.
없다는 거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자연 생물들과 거기에 들어있는 식중독 성분들을 짝지어서 암기해야 됩니다. 독버섯에 들어있는 유독 성분은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아마니타톡신, 콜린, 유린, 팔린 등이 있는데요. 요 아마니타톡신은 광대버섯에 들어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독버섯들은 색이 선명하고 화려하죠. 그리고 은수저 접촉 시에 색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겉표면에 끈적이는 점액질이 있거나 줄기 표면이 거칠고 줄기를 세로로 쪼갤 때 갈라지지 않으며 쓴맛이나 신맛이 나는 것이 많은 게 이 독버섯들의 특징입니다.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아마니타톡신, 콜린, 유린, 팔린, 독버섯에 들어있는 자연독이다 기억하시고, 독미나리에 들어있는 유독 성분 시큐톡신, 섭조개에는 삭시톡신 들어있고요. 섭조개에는 삭시톡신,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이죠. 복태.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는 베네루핀 들어있습니다. 카페베네 갔더니 모시조개를 팔더라. 카페베네는 모시조개 팔다 망했다. 모시조개, 바지락, 굴 팔다 망한 카페베네 아니고 베네루핀. 그리고 청매실, 복숭아씨, 살구씨, 아몬드, 자두씨에는 아미그달린 있습니다. 주로 과일의 C종류죠. 청매실, 복숭아씨, 살구씨, 아몬드, 자두씨에는 아미그달린. 그리고 모카씨, 면실류에는 고시펄 있습니다. 고시원에 가면 면티 입은 아저씨들 많죠. 모카씨, 면실류엔 고시펄. 피마자에는 리신 들어있고요. 감자가 햇빛 받아서 싹이 나거나 푸른색으로 변할 때 요건 솔라닌 때문입니다. 솔라가 태양이란 뜻이죠. 감자에 싹이 나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푸른색이 증가하는데 요건 솔라닌 때문이다. 그리고 부패한 감자에 들어있는 자연독은 셉신입니다. 니 뭐 셉이다 부패노? 감자 셉이다 들킨 셉신, 부패한 감자에 들어있고요. 소라 고등에는 테트라민, 미치광이 풀에는 아트로핀, 독보리에 테무린, 요렇게 각 식품이 가진 자연독들 올바르게 짝짓는 문제 아주 잘 출제되니까 암기 팁을 활용해서 꼭 하나도 빠짐없이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소라에는 테트라민, 미치광이 풀, 아트로핀, 독보리에 테무린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독소형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은 모두 세균성 식중독이고요. 이와 구분해서 중금속이나 첨가물, 농약 등에 의한 식중독을 화학적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식중독은 소량만 흡수해도 만성 중독이 일어나고 체내 흡수와 분포가 빨라서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중독될 정도의 양을 먹게 되면 급성 증상이 나타난다. 자,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에는 여러가지 중금속 성분, 납순, 카드뮴, 주석, 크롬을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과 어떤 병이 유발되는지 역시 올바른 설명을 찾는 문제 단골로 출제됩니다. 도자기에 유약 성분에 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납 유약을 바른 도자기를 사용하면 만성적으로 납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납에 중독되게 되면 식욕 부진, 만성 피로, 변비와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은에 의한 식중독은 홍독성 흥분, 미나마타병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증상은 중추신경 장애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수은 중독, 어떤 병이 일으킨다? 미나마타병.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미나마타시에서 메틸 수은이 포함된 조개 및 어류를 먹은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수은 중독으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들, 홍독성 흥분, 중추신경 장애, 미나마타병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자,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 많이 아파, 이따이따이, 골연화증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신장 기능 장애 역시 카드뮴 중독으로 나타난다. 이따이따이병, 어떤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이냐? 바로 카드뮴입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등에서 유래되고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크롬 중독은 코 속에 비중격에 구멍이 생겨서 좌우측이 연결되는 현상인 비중격 천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롬 중독. 자, 그 다음에 감미료나 착색제 등 첨가물에 의한 식중독을 살펴보면 둘신이나 사이클라메이트, 에틸렌 글리콜, 페릴라르틴 이런 것들은 모두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데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다.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에틸렌 글리콜, 페릴라르틴. 그리고 착색제로 황색 색소 아우라민, 단무지나 카레에 쓰이죠. 황색 색소 아우라민, 핑크 색소 러다민 B, 어묵이나 과자에 쓰이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착색제고요. 갈색 타르색소나 실크 스칼렛 등도 구토나 복통,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니트로 아날린은 무미무치의 황색 결정으로 역시 두통이나 청색증, 혼수 상태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롱가린, 붕산, 승홍, 불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도 유해한 첨가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섞어놓고 무수화 황산, 차화황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소르빈산 나트륨 등은 유해 첨가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지 표백제인 롱가린, 유해 보존료, 붕산, 승홍, 불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은 모두 유해한 첨가물이지만 무수화 황산, 차화황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등 표백제와 소르빈산 나트륨 등은 유해 첨가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농약에 의한 식중독에는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되어서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유기인제 농약과 유기염소제 농약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유기인제 농약에는 파라티온, 말라티온은 유기인제 농약이라서 독성은 강하지만 몸속에서 빨리 분해돼서 만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지만 DDT나 BHC, 치킨집 아닙니다. 유기염소제 농약은 중독되게 되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가다랑이나 꽁치, 고등어와 같이 붉은 살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히스타민 독소는 그 원인균이 모르가넬라인데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균입니다. 가다랑이, 꽁치, 고등어 같은 붉은 살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뭐가?
히스타민. 언니한테 고등어 먹으라고 했더니 히스테리 부리죠?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히스타민 독소의 원인균입니다. 자, 그리고 오염된 식수나 식품, 감염 환자와의 접촉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조리도구 오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설사, 복통, 구토 등 급성 위장형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답게 크기가 아주 작고 구형의 형태를 띠며 발병 후에 별다른 치료법은 없지만 2, 3일이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 자, 이런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오염 지역에서 채취한 어패류일 경우에는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하고 의심되는 지하수의 섭취를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맨손으로는 음식물을 만지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노로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 하면 X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곰팡이 독소에 의한 식중독. 곰팡이 독소를 마이코톡신이라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이나 곡류, 아스퍼질러스 플레이버스에 의해서 생산된 간장독이고요. 아플라톡신, 어떤 식품에 있다? 땅콩이나 곡류에 있습니다. 땅콩 먹고 아플라톡신. 보리나 호밀에는 맥각균에 의해서 곰팡이 독소인 에르고톡신이 생성됩니다. 보리, 호밀에 맥각, 곰팡이 독소인 에르고톡신 생성된다. 그리고 페니실리움 속의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간장독인 시트리닌이 생성되는 것은 바로 황변미입니다. 아플라톡신, 땅콩, 곡류, 보리, 호밀, 맥각, 에르고톡신 생성, 그리고 황변미, 쌀, 푸른 곰팡이에 의한 간장독, 시트리닌 생성.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합니다. 모두 암기해서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단어끼리 연결만 잘 시킬 수 있어도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중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식중독이 아니라 감염병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의 3대 발생 요소라고 하면 원경감입니다. 원경감, 감염원과 감염경로, 숙주의 감수성이다. 감염원, 감염경로, 숙주의 감수성, 원경감, 감염병 3대 발생 요소고요. 우리 시험에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으로 물으면 환경, 숙주, 병인으로 답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 하면 X해야 된다. 감염병이 왜 발생하는데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은 환경, 숙주, 병인이다. 환숙병. 자,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대책으로는 병원소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예방접종하거나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감염병 예방 대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식품에 저온 저장을 한다? 요건 감염병 예방 대책이 될 수 없어요. 병원소 제거, 예방접종하고 환자를 격리시킨다.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숙주의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침입한 항원에 대항해서 감염이나 발병을 막은 능력이 없는 상태를 숙주의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이 잘 발생하려면 감염이나 발병을 막을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3대 감염병 발생 요소에 숙주의 감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숙주의 감수성이란 침입한 항원에 대항해서 감염이나 발병을 막을 능력이 없는 상태,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 높은 상태가 숙주의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이용해서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감수성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감수성 지수, 접촉자 감염 지수가 높을수록 그 병원체에 접촉했을 때 감염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홍역이 95%, 백일해가 60에서 80%, 디프테리아가 10%, 폴리오가 0.1%니까 홍역이 접촉됐을 때 감염 확률이 가장 높죠. 홍역은 꼭 기억해 두신다. 홍백 디폴 순입니다. 홍백 디폴. 홍역이 95%, 폴리오는 0.1%밖에 안 돼요. 자, 어떤 질병에서 증상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을 회복기이지만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 회복기 보균자라고 하고요.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건강보균자라고 하는데 이 감염병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이 건강보균자입니다. 그렇겠죠?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사해보지 않고는 이 사람이 병을 옮길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감염병 관리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건강보균자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주요 감염병의 특징들,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각 질병 이름과 그 특징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이 일으키죠. 2급 법정 감염병이고 병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환자의 배설물 등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환경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콜레라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 감염병이라 하면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호흡기계 감염병이고 일본 내염은 호흡기계 감염병 아니에요. 백일해는 병원체가 세균이고 폴리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백일해는 세균, 폴리오는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된다. 따라서 폴리오가 공기로 감염된다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폴리오는 바이러스 감염병이고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자, 리케치아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감염병은 발진티푸스입니다. 발진티푸스 하면 리케차하고 연결시키고 트라코마는 클라미디아균에 의해서 오염된 파리가 옮긴다든지 혹은 오염된 물건이 직접적으로 눈에 접촉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병원체의 비활성 운반수단인 개달물 전파가 가장 잘 되는 질병이 바로 트라코마입니다. 그리고 한센병은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불렀죠. 6세기경 처음 발견된 한센병균이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한센병균을 나균이라고도 하고요. 잠복기는 짧으면 5년, 길면 20년가량으로 아주 길다. 한센병. 그리고 파상풍은 상처 부위에서 증식한 파상풍균이 번식과 함께 생산해내는 신경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근육 경련이라든지 마비, 동통
통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격리시켜야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파상풍의 특징이고요. 상처 부위에서 증식한 파상풍균에 의해서 발생하고 신경독소가 근육경련이나 마비, 동통을 일으키지만 환자 격리를 요하지는 않는다. 기억하십니다. 자, 법정 감염병의 종류에는 1급, 2급, 3급, 4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전에는 1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2급 감염병이 맞는 것은, 이런 세부적으로 감염병이 어디 속하는지 이걸 다 외워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종종 출제됐지만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들겠죠? 따라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볼게요.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두창 패스트, 탄저병, 보툴리눔 독소, 야토증,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1급 감염병이고,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백일해,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한센병,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도 2급 감염병입니다. 3급에는 파상풍 B형 간염, 일본 내염, C형 간염, 말라리아, 에이즈, 황열, 댕기열, 큐열 이런 것들이 3급 감염병. 4급 감염병에는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 폐흡충증, 수족구, 매독, 임질,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4급이에요. 자, 오히려 잘 나오는 것은 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외우실 때는 부탄결핵, 야리돈 Q, 부탄결핵, 야리돈 Q 이렇게 외웁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브루셀라증, 탄저병, 결핵, 조류 인플루엔자, 야토병, 리스테리아증, 돈단독증, Q열, 부탄결핵, 야리돈 Q. 무슨 약 이름 같죠? 브루셀라증은 소를 매개로 감염되고요. 탄저병은 말, 소, 결핵은 토끼,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나 닭을 매개로 감염됩니다. 야토병은 토끼, 리스테리아증은 주로 식품이나 동물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되고, 돈단독증은 소, 돼지, 말, Q열은 소나 양을 매개로 감염된다. 인수공통 감염병. 자, 그 밖에도 Gpest, 감염병 옮기는 G는 패버려야 되죠? Gpest, 렙토스피라증 모두 G에 의해서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고요. 광견병, 파상풍 이런 것들도 동물을 매개로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속합니다. 자,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인수공통 감염병이고요. 톡소플라즈마는 원형동물 기생충으로 여성이 임신 중에 감염될 경우에는 유산과 불임을 일으키고 태아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인 톡소플라즈마증을 일으킨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양이 배설물로부터 톡소플라즈마 낭종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육류를 섭취할 때 톡소플라즈마 감염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생충들 어떤 동식물로 매개되는지 잘 연결해서 기억해 두십니다. 선모충은 돼지고기로 감염되고요. 구토와 열을 발생하고, 입이 있는 유구조증, 갈고리 촌충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 돼지고기. 입이 있는 놈은 돼지고기 먹는다. 돼지고기 생식한다. 그리고 입이 없는 무구조충은 입이 없으니까 민촌충이고, 요건 너무 맛있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쇠고기 육회나 생고기를 자주 먹을 경우 걸리게 되는 장내 조충입니다. 자, 유구조충은 입안에 갈고리 있다. 돼지고기 생식하거나 돼지에게 사람의 똥을 먹이는, 옛날에 제주도 똥돼지라고 있었죠. 그런 지역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던 기생충이 유구조충, 갈고리 촌충이고, 무구조충은 입이 없으니까 민민한 민촌충이라고 하는데, 소고기 육회, 생고기 자주 먹을 경우 걸리게 된다. 자, 간흡충증, 폐흡충증 요거 구분해보면, 간흡충증은 제1중간숙주가 외우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외우렁이를 먹은 잉어, 붕어 등 담수어가 제2중간숙주가 돼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뭐가? 간흡충. 간흡충은 제1중간숙주, 외우렁이, 잉어, 붕어 등 담수어가 제2중간숙주다. 꼭 암기하시고, 폐흡충증은 덜 익은 민물가재나 민물개 속의 피낭유충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민물가재, 민물개, 폐흡충, 외우렁이, 잉어, 붕어, 간흡충증이에요. 아니사키스충. 아니사키스충은 제1중간숙주가 바다새우고요. 바다새우를 먹은 고래가 제2중간숙주가 된다. 아니사키스. 그리고 편충 같은 경우에는 흙이나 채소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죠. 편충. 자, 여기까지 식품위생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생충 감염 쭉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출제 예상지문 쭉 정리해보면, 식중독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조치는 식중독이 발생했다 신고하는 거죠. 식중독 발생 시 24시간 이내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요게 보건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식중독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누가? 의사,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약처장이나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중독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이죠. 당연한 얘기고, 식중독균 증식 속도가 아주 빠른 온도 범위에 드는 20에서 37도 사이, 요 사이에 기온이 분포하는 여름이 식중독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난류, 알류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 쉬운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웰치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요. 이런 성질을 혐기성이라고 하고, 이 웰치균은 혐기성 균주입니다. 웰치균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가열한다고 해서 쉽게 사멸되지 않고, 냉장 온도보다는 냉동육이나 냉동 어패류, 냉동했을 때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요 웰치균입니다. 열에 강하고 산소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균주다. 자, 세균성 식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급성 위장염입니다. 결국 식중독균은 나쁜 균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음식이 소화되는 위장 쪽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세균성 식중독의 가장 대표적 증상, 급성 위장염이고, 이러한 세균성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조리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기구는 소독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상식적인 얘기다.
하지만 유독한 부위를 떼어내는 일부 제거하는 것만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우리가 스스로 판별해서 유독한 부위를 제거하고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것만 쓴다. 요건 식중독 예방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올바른 세균성 식중독 예방법이 아닙니다. 고시펄, 무스카린, 솔라닌은 식물성 자연독이지만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이죠. 동물성 독입니다.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할 때 봤던 면실류에 든 고시펄, 독버섯의 무스카린, 쌍난감자, 햇빛 보면 생기는 솔라닌은 식물성 자연독이지만 테트로도톡신은 동물성 보고독이다. 이 보고독은 보고의 난소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강한 특징이 있고 화학적 식중독은 체내 분포가 빨라서 사망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아민류 같은 경우에는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단백질인데요.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이 된다.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그 수명이 바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 건강 수명입니다. 자, 한국가의 보건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고요. 감염병이나 식중독 세균을 옮기는 해충이나 쥐 같은 구제 대상 동물의 생태 및 습성에 따라 발생원을 제거하는 이 구충 구서의 원칙은 발생 초기에 광범위하게 동시에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성충이 된 시기에 구제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구충 구서의 원칙은 발생 초기에 광범위하게 동시에 실시하는 거다. 자, 우리가 대규모로 감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죠. 역학조사라는 것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양상이나 원인, 전파 경로 등을 조사하는 건데요. 이런 역학조사, 역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을 위한 질병 발생 요인 규명, 보건의료 기획과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질병 측정과 유행의 발생을 감시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해서 경제 연구에 활용된다. 요건 역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역학의 목적은 질병 예방이죠.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질병 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보건의료 기획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질병 측정 및 유행 발생의 감시 등이다. 자,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는 명역을 인위적인 활동, 예방주사를 맞는 활동을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병원에 가서 면역력을 취득했다 해서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체로부터 이미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면역을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수동적으로 모체로부터 이미 물려받은, 즉 자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했다 해서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한다. 자, 예방접종은 인공 능동 면역,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얻어지는 면역을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출생 후에 가장 먼저 인공 능동 면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결핵 예방접종입니다. BCG 예방접종이라고도 하죠. 결핵 예방접종은 생후 4주인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4주인에 접종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에서 출생 후에 가장 먼저 인공 능동 면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항목이다. 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하죠. 그런데 생균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생균 폴리오, 폴리오는 생균을 사용한 예방접종으로 면역된다. DTP 예방접종은 디파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합니다. 디파벨, DTP하고 패스트하고 상관없어요. DTP는 디파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다. 다음은 해썹,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죠. HACCP, 해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꼭 한 문제 이상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알아두십니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료를 관리하고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을 할 때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정한 걸 말합니다.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HACCP, 해썹이다. 자, 위해 요소에는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있고요. 화학적 위해 요소, 물리적 위해 요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원부자재 및 또 그걸 가공하는 공정 내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리스테리아, 대장균, O157,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이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화학적 위해 요소는 중금속, 농약, 항생, 항균 물질 또는 사용 기준을 초과한 식품 첨가물 등이 화학적 위해 요소다. 물리적 위해 요소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 쇠조각이나 돌, 유리 파편, 플라스틱, 비닐 등이 들어가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물리적 위해 요소. 그냥 읽어보면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해썹에서 중요 관리점이라고 하면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따라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하고 또는 허용 기준 이하로 감소시켜서 해당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나 공정, 중요한 단계나 공정이 중요 관리점입니다. 요 아래 보시면 이 중요 관리점 CCP는 첫 번째 교차 오염 방지, 생선이나 생닭을 채소 옆에서 씻는다거나 이미 완성된 식품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옆에 두고 설거지를 한다거나 식재료 전처리를 한다거나 해서 오염 물질이 번지는, 서로 교차하는 오염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식재료를 보관할 때 권장된 온도에서 냉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장된 온도에서 조리와 재가열을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이 해썹의 중요 관리점이고,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게 CCP, 해썹 중요 관리점이다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썹에 적용 7대 원칙 물으면 위중한 모계 검문, 해썹 7대 원칙 위중한 모계 검문으로 암기합니다. 위중한 상태에서도 엄마와 개는 검문해야 된다. 이게 해썹 원칙이다.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해썹 원칙 위중한 모계 검문, 위해 요소 분석, 중점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마지막으로 문서화 및 기록 유지가 해썹 적용 7대 원칙이다. 아무리 위중해도 엄마와 개는 검문합니다. 위중한 모계 검문, 해썹 적용 7대 원칙이다. 자, 이 해썹 7대 원칙 말고 5단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단계, 5단계 합쳐서 12 절차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해썹 준비 5단계 중 가장 첫 단계인 팀 구성이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해썹 준비 5단계는 팀 구성, 설명서 확인,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이다. 요것도 암기해두세요. 해썹 준비 5단계 먼저 하고 7대 원칙 적용하는데, 위중한 모계 검문 하기 전에 팀 구성, 설명서 확인,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해서 현장 확인합니다. 팀 설용 흐흐, 팀 설용 흐흐흐흐, 이렇게 웃으면서 위중한 모계 검문한다. 자, 그리고 PL법 모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PL법,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면 제조물 책임법을 일컫습니다. 공장에서 제조돼서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서 결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결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 제조물의 생산이나 판매 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자 등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리가 바로 제조물 책임법, PL법이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위생 중에 우리가 제과 제빵을 할 때도 식품 첨가물을 많이 추가하게 되죠.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해가 없느냐, 위생적이냐 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제, 착색제, 표백제 또는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이 모두 식품 첨가물에 해당됩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누가 정한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합니다. 보건소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식품 첨가물에 관해서 규격과 사용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다. 이 식품 첨가물이 가져야 되는 조건은 일단 독이 없어야 되겠죠. 무독성이고 소량을 써도 효과가 커야 되고, 경제성이 있고 사용이 편리하고, 몸이 무치이고 자극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도 커야 되고, 공기, 빛, 열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의 조건이다. 자,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변질 및 변폐를 방지하고, 식품의 풍미 개선과 영양 강화, 식품 외관과 기호성 향상, 식품 품질을 개량해서 저장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종류에는 착색제, 발색제, 응고제, 산화방지제, 항산화제죠. 그리고 감미료, 밀가루 계량제, 방부제, 산도조절제, 살균제, 표백제 등으로 나뉠 수 있겠어요. 아주 종류가 많은데 하나하나의 용도에 어떤 물질들이 쓰이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착색제는 식품에 색을 입히거나 없앨 때 사용하는 용액이나 파우더죠. 일단 천연색소, 인공색소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색소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에서 추출한 색소가 천연색소고요.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치자황색소라든지 비트의 붉은색, 비트레드 색소, 이런 것들이 천연색소고, 인공색소로는 비타르게 색소, 타르게 색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발색제는 식품의 색소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고요. 대표적으로 아질산 나트륨, 황산제 1, 2철 요 정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육류 발색제로 쓰이죠. 햄이나 소세지 혹은 말린 오징어채 이런 것들 뒷면 자세히 보시면 아질산 나트륨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체류 발색에 쓰이는 황산제 1철, 제2철과 더불어 식품의 색소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발색제다. 자, 식품을 계라작용을 통해서 과일이나 채소의 조직을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응고제, 산화방지제는 산화를 늦춰주는 거죠. 항산화제로서 식품의 산화를 늦춰줘서 품질 저하를 막고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제과 제빵에 쓰이는 대표적인 식용 유지의 산화방지제로는 BHT, BHA,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그리고 비타민 E인 토코페롤 등이 있다. 제과 제빵용 산화방지제 BHT, BHA, 비타민 E, 토코페롤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기 위한 감미료에는 생과자 청량음료에 쓰이는 사카린 나트륨, 과일 통조림 맥주로 쓰이는 디솔비톨, 그 다음에 빵 과자류 등에, 그리고 음료수에도 많이 쓰이죠. 아스파탐 등이 대표적인 감미료입니다. 그리고 제과 제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인 밀가루 계량제, 표백작용과 단백질 분해 요소 활성을 억제하고 글루텐 성질을 향상시켜서 완성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밀가루에 직접 첨가하는 밀가루 계량제인 과항산 암모늄과 과산화 벤조일, 이산화염소, 염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건 밀가루에 직접 첨가하는 거고, 제빵용 이스트에 첨가하는 건 대표적으로 브롬산 칼륨 알아두십니다. 밀가루 계량제의 역할은 표백작용과 단백질 분해 요소 활성 억제, 글루텐 성질 향상, 이를 통한 완성품의 품질 개선이 있고요. 대표적인 종류로는 밀가루에 직접 첨가하는 과황산 암모늄, 과산화 벤조일, 염소, 이산화염소, 그리고 제빵용 이스트에 첨가하는 브롬산 칼륨 등이 있다. 자, 그리고 방부제, 보존료에는 제과 제빵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로피온산 칼슘, 프로피온산 나트륨을 쓰는데요. 빵 과자류 제조에서 주로 쓰이는 방부제, 보존료고, 육제품에는 소브산 나트륨, 치즈 버터에는 디하이드로 초산 이런 것들이 방부제의 종류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고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킨다. 제과 제빵에는 프로피온산 칼슘,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주로 쓰인다. 이 정도 알아두십니다. 식품의 산도를 적절한 범위에서 조정하는 산도조절제로는 사과산, 탄산칼슘, 시트르산, 수산화 나트륨이 산도조절제 용도로 쓰이고요. 살균제로는 표백분이나 차염소산 나트륨이 쓰인다. 표백제도 식품 첨가물의 일종인데요. 원래 색을 없애거나 퇴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산화수소, 아황산 나트륨이 각각, 과산화수소는 산화제, 아황산 나트륨은 환원제로서 표백제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식품 위생 파트, 소독과 살균부터 식중독, 감염병, 해썹 원칙, 그리고 식품 첨가물까지 자주 나오는 키워드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